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화산도 읽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빨리 끝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아껴뒀습니다. 지금 다들 포트폴리오 작성하랴, 기말 에세이 마무리하라 하랴 정신이 없죠.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정다산,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 방대한 양의 책, 그리고 내용도 쉽지가 않죠. 이런 책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민동후, 우리 동우 씨는 책 잘 빌려서 봤나요? 이제 책 다 마무리했죠? 박서영, 음, 서영 씨도 고생했습니다. 서하진, 음, 하진 씨는 아직 강의를 다 못 들은 모양이지.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빠뜨리지 말고 다 챙기기 바랍니다. 송하현, 이담회, 우리 담회 씨가 이번 학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 겪으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럴 겁니다.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호영 씨도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예,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강혜린, 음, 혜린 씨는 머리 색깔이 조금 바뀌었나 이제? 네, 혜린 씨도 마무리 잘하고요. 김하은, 네, 고생했습니다. 고은서, 은서 씨는 말 좀 조금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서 씨 딱 그 떠올리면 말이 너무 빨라, 그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 은서 씨 발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성호, 책 다 읽었죠? 첫 시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호 씨 책 그 다 샀다고 의기양양해 하던 모습, 마무리를 딱 하면서도 의기양양해 하기 바랍니다. 구한울, 하울 씨도 고생 많이 했어요. 유경민, 경민 씨도 이번 학기 많이 좀 힘든 모양인데 차근차근 따라오기 바랍니다. 차근차근도 아니다, 얼마 안 남았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오늘 이 마지막 강의 업로드하면은 오늘 밤이나 어, 내일 아침 오전에 보고 내일 오후 내가 22일 10시까지로 한 것 같은데 오전 10시 그 포트폴리오 제출 기한을 22일 오후 8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밤새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게 밤을 새면 될 겁니다. 22일 저녁 8시까지 포트폴리오와 기말 에세이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다 해놨죠? 한치웅, 최동영, 우리 역사학과 친구 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동영, 최경민. 만만치가 않죠? 한국문화 공부하는 게. 아마 두 학생은, 역사학을 공부한 두 학생은 이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훨씬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이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해서 이번 학기 내내 많은 고민을 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경민 씨? 경민 씨 발표도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사회학과 트리오입니다. 사회학과가 이 문학을 장착한 새 학생에 의해서 어떤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졸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회학도 이 문학적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네, 세빈 씨, 원석 씨, 진현 씨. 진현 씨는 어떤가요?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원석 씨도 일하랴 공부하랴 고생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을 때려치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빨리 책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지? 이성은 네, 우리 교육학과의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성은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학생들도 물론 고생 많이 했지만 특히 다른 학과에서 먼 길 찾아와서 한국문학 공부하느라고 특히 듣도 보도 못한 이 김석범의 화산도를 읽어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인간과 이 자연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26장부터 종장 마지막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하나의 테마 가지고도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화산도라는 텍스트는 정말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또 텍스트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12권 5,000페이지 대략 6,000페이지 가까운 이 책을 읽어냈다는 것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딱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비를 넘어보는 것, 이런 작품을 읽어보는 것, 이게 엄청난 힘이 돼요. 시간이 지나보면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고생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14강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12권은 속도가 아주 빨라요. 11권까지가 12월 초까지 느린 시간을 흘러왔죠. 근데 12권에 들어서는 이제 한라산의 그 게릴라 부대부터 시작해서 남승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게릴라들의 활약 또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에서부터 마지막 총선까지 이방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이 볼레로의 라벨의 볼레로의 그 음악, 그 볼레로가 마지막에 이 오케스트라 총동원돼서 몰아치죠. 격렬한 소리로 몰아치죠. 아마 그 마지막 그 절정을 12권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12월 9일부터 49년 6월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는 앞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 이방근의 심리가 현실과 만나면서 어떻게 파열하는지를 이 12권에서 볼 수가 있죠. 26장, 27장 종장입니다. 그래서 3장인데 26장과 27장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짧은 편이죠? 네, 짧은 편입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그 챕터 분량에 비추어 보면은 26장, 27장이 뭐 한 챕터 분량이죠. 사실은 한 챕터 분량도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장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26장은 12월 9일에서 12월 31일 마지막 세모까지입니다. 한라산에서 활동한 게릴라들의 모습을 남승지의 시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노루중대에 소속돼 있죠. 인물들 보면 남승지, 천동무, 임동무,
이름은 없습니다. 장동무. 그 자연의 선물인 소를 발견한 동무죠. 장동무. 소 기억납니까? 소가 예, 눈 속에 지금 파묻혀서 죽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체해서 먹을 것인가를 궁리하는 장면이 있죠. 뭐 나중에 이걸 다 눈사태 때문에 뭐 거두지 못하고 맙니다만은 우리 오성찬의 소설,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 있었죠. 한라산. 그 소를 찾아가는 그 노인 기억나죠? 그 부분이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삼배 미친 소년이 있죠. 음, 어머니에게 흙을 파다 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는 미친 소년의 그 에피소드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 보면 빗개오름 전투,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게릴라들의 이 전투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이죠. 게릴라들 전투 모습 보여주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식량 투쟁 과정이 있고요.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민간인들과 게릴라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빌레모 동굴 학살, 뭐 여기저기 동굴에서 학살된 민간인들이 아주 많은데 피난민들이죠.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모 동굴 학살.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은 그 기념관 안에 다랑쉬 굴 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예, 뭐랄까 설치 미술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죠. 나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소발견, 아까 장동무 기억나죠? 그리고 관음사 회의. 관음사 회의의 핵심 주제는 이방근이 게릴라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직의 파괴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 이 회의 결과에서 결과를 이 조직을 통해서 듣고 남승지가 성내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방근과 만납니다. 조직을 파괴할 의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뭐 화산, 회유나 설득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게릴라 탈출 계획, 이 양준호나 남승지에 대한 그 우정,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각별합니다. 자, 27장의 주요 에피소드 볼까요? 10월 12월 30일에서 이 27장이 몇 월 27일까지지? 잠깐만요. 10월 30일에서 1월 27일까지 1월 27일 영무역까지네요. 이방근이 목포에서 제주로 밀항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못 들어오니까 남승지가 성내에 잔입합니다. 이방근의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방근과 정세용의 그 사문 장면이 있죠. 이태수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배를 이용해서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한국판 쉰들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쉰들러 리스트 알죠? 정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제주도 상황 속에서 많은 그 밀항자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뒤에는 이방근이 있죠. 박삼봉도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서북 사무소가 있던 자리 있죠. 제부지부 사무소가 있던 자리를 수류탄으로 폭파하죠. 그리고 한병호를 살해합니다. 박삼봉, 고아, 사생아 기억나죠? 양준호와 함께. 남승지. 주요 에피소드 보면은 이방근의 정세용 사문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하죠. 정세용의 핵심적인 죄상은 뭡니까? 뭐 친일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4.28 평화협상을 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제주 출신의 고경유라는 경찰을 이 정세용이 살해했다는 것이지.
이건 문동준이라는 문난설의 육천오파를 통해서 전에 듣잖아요.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 13강에서 얘기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방근이 정세용을 사문하고 이 파고들어서 처형까지 나가는 것은 평화협상을 파괴했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그 이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친일 그 기회주의자에서부터 이 제주도의 평화를 원치 않은 정말 자기 권력, 욕망에 충실한 자였지. 이걸 이방근은 자신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친척인 정세용을 처단함으로써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처단, 자기 처형까지, 자기 처벌이라고 하죠. 자기 처벌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야 혁명은 계속될 수가 있을 터이니까.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정세용 사문한 장면에 이어서 이방근과 남승지가 이 대화를 나누죠. 게릴라 탈출 계획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게릴라가 토별대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빈번히 게릴라들의 작전에 말려들죠. 그런데 이제 49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49년 1월 말 3월 대공세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게릴라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죠. 카페 현해에서 바라본 관덕정 광장의 잘림머리들, 이게 충격적이죠. 카페 현해 기억나나요? 현해탄 할 때 현해입니다. 검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바다. 이곳에서 유원이가 최용학을 만났었죠. 기억나지? 카페 현해. 근데 이제 현해에서 관덕정 광장을 바라보는데 여기 잘림머리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 음산한 광경들. 우리 이방근은 그 고통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죠. 미군 함포 사격이 들리고요. 이 배음이 무엇인지, 제주라는 이 갇힌 섬이 이렇게 파국에 이르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리죠. 미군의 함포 사격 소리. 그리고 부스럼 영감의 기이한 행동이 있는데, 이건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짧게 얘기하면은 부스럼 영감이 사람들의 목을 이 바구니 같은 데 넣고 찾으러 다녀요. 이 사람 아는 사람 있느냐고. 이건 그 까마귀의 죽음을 비롯한 그 단편 소설에서 부스럼 영감이 등장할 때 바로 이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까마귀의 죽음과 관덕정, 그 뭐가 있더라 하나 더, 이 세 편이 있는데 까마귀의 죽음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품들 말이에요. 거기 부스럼 영감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건 경찰의 설득에 넘어가서이기도 하지만은 이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 부스럼 영감이 좀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여주죠. 잘린 머리를 들고 이 유족을 찾아다니는 거야. 유족을 찾으면은 그 유족들도 다 송두리째 피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좌절할까요? 그 집안에서 하나가 빨갱이면 다 몰살 당했으니까. 서북의 그 뒷배가 없는 이상은. 이 부스럼 영감의 기행은 김석범 문학의 하나의 그 출발점 같은 겁니다. 누가 이 부스럼 영감 같은 순진한 사람을 저렇게 광기로 몰아쳤는가와 관련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쪽 잠깐 볼까요? 200쪽 보시면은 보세요. 부스럼 영감의 출현이 이방근에게 불길하다는 것이 단정적이라면 좀 더 막연한 어떤 불쾌한 느낌, 결코 개인적으로 좋고 싫은 것이 아닌 어떤 사회라든가 시대의 불쾌한 분위기가 닮은 그런 느낌을 동반했다. 물론 그의 보기 흉한 용모나 뒤틀린 체구, 남의 피부에 생긴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고친다는 노인의 직업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이방근이 일찍이 노인을 본토의 여행에서 데리고 돌아와 집에서 하인으로 살게 한 당시부터 납득이 된 일이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었지만
다만 경찰서의 문을 나왔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꺼림직한 느낌을 넘어서 있었다. 됐죠? 음? 이런 부분을 잘 보기 바랍니다. 부스럼 영감의 등장이 어떤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가는지, 이게 이방근의 심리적 풍경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천면 와이리의 학살 사건이 소개되죠. 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조천면 이 학살 사건이 섬뜩합니다. 이 조천면은 맨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덕구, 소설에서는 이성운 게릴라 사령관이 있죠. 이성운 실존 인물 이름은 이덕구입니다. 이덕구는 꼭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덕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와이리 학살 사건이 이방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종장 보겠습니다. 예. 종장은 49년 6월 말에서 6월 7일, 6월 7일 이덕구가 이성운이 게릴라 사령관 이성운이 죽고 뭐 처형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글링 통해서 이덕구 관련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덕구가 죽어서 관덕정에 전시되죠. 뒤에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산천단으로 올라가서 이방근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성주 중요 인물이었죠. 강몽구와 함께 두 번째 제2의 평화 공작을 펼쳤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한대용 배를 이용해서 계속 제주 사람들을 밀항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총의 루트 보세요. 황동성이 이방근에게 준 불화원인 권총은 누구에게 갑니까? 남승지에게 가지. 그죠? 네, 남승지에게 간 권총으로 이방근이 정세용을 처단하죠. 그리고 이 권총은 다시 남승지에게 줘요. 그리고 권총 한 자루가 더 있는데 한대용이 가진 권총이 있죠. 한대용은 일본을 오고 가니까 권총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권총을 이방근이 달라 그러죠. 그리고 이 한대용이 건넨 권총으로 이방근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권총 투자류 행방, 특히 이 권총 하나, 작품 초반부에서 나왔던 그 불어원인 권총이 있죠. 황동성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봤던 권총이 결국 남승지에게 갔다가 다시 정세용을 처단하는 데 쓰인다는 점.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한대용이 건넨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 어떤 한국 현대사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4.3 이후 이 사건들에서 기회주의적인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정세용을 처단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까지 응징, 처벌함으로써 혁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지. 이방근이 정세용을 처단하고 유다령과 정세용을, 유다령은 물론 간접적입니다만 유다령과 정세용을 처형하고 자기만 살았다면 이 혁명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혁명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근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혁명 4.3이 갖는 역사적 의미, 그 혁명의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걸 우리 4월 5일에 태어난 1949년 4월 5일에 태어난 동생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동생 춘근이에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4.3의 역사적 의미의 이 지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조금 볼게요. 안대용, 명선과 단선, 명선관을 찾아가죠. 명선과 단선도 제주도를 떠나야겠다고 얘기하죠. 단선이에게 돈을 10만 원인가 주죠. 송래운, 이 배를 선주죠, 선주.
밀항과 관련된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선장, 부시성을 가진 선장이에요. 뭐 정부할 때 부가 아닙니다. 정 대통령, 부대통령 할 때 부가 아니고 성부시입니다. 이게 자꾸 붙여 쓰고 띄어 쓰고 그러든 다 띄어 써야 돼요. 부시성을 가진 선장입니다. 이 제주도에 많은 성씨가 셋이잖아. 양씨, 고씨, 부씨입니다. 이게 그 삼성혈 기억나지? 세 개의 성이 시작된 구멍이 있었죠. 거기에 그 삼성이 바로 양씨, 고씨, 부씨예요. 양을 낳, 고을 낳, 부을 낳. 이 부씨 성을 가진 선장 밀항과 관련되어 있고요. 정세용은 이제 그 아지트에 가서 처형하죠. 박삼봉은 한병호를 살해합니다. 한대웅은 계속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죠. 됐죠? 딱 정리가 되지 이제? 이 정리될 때 그 쾌감이 있죠. 예, 대작을 딱 마무리했을 때의 그 엑스터시가 있어요. 아, 이렇게 쫙 마무리되는구나.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엑스터시는 그 황홀감이 있습니다. 이런 대장정을 마무리했을 때 황홀감. 여러분들은 그 황홀감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요 사건을 보면은 반민특위 활동과 해체 과정, 이 12권에서는 특히 반민특위 활동과 해체 과정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지만은 반민특위의 풀네임은 반민족 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죠. 반민족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게 48년 9월이었죠. 그래서 49년 1월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흥식, 화신 사장이었던 박흥식을 비롯해서 최린, 이광수, 최남선, 특히 이광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광수가 쓴 행자라는 일본어로 쓴 글이나 내선일체 수상록 이런 글들을 소개하면서 이 지식인의 이 변절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이방근이 가하고 있지. 근데 이 반민특위 활동이 끝없는 그 공작에 의해서 이승만과 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공작에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맙니다. 그 절망감이 보통이 아니었겠지. 49년에 들어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니 뭐니 온갖 그 사건들을 조작해서 반민특위를 유야무야 상태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49년 10월인가요? 요 무렵에 반민특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해체돼 버립니다. 여기 반민특위 활동이 성공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민특위 활동이 성공했다면은 바로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흔들려요. 잘 봐야 돼. 이 정권이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흔들리겠지. 그러면은 제주에 제주에서 이런 학살도 지속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로운 정부의 존립이 달려있던 게 바로 이 반민특위였단 말이야. 이 반민특위를 짓밟기 위해서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친일 세력들이 총동원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적폐 세력들, 친일 적폐 세력들이지. 총동원돼서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언론, 조직, 온갖 종교 다 동원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기대를 걸었던 것이 반민특위가 성공하면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권력이 새롭게 들어선다면은 제주에서 학살은 계속될 수 없을 터이지. 또 그렇지만 거꾸로 보자면은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만들고 여기를 초토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반공 또는 멸공이라는 하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 이게 격돌하는 현장이 바로 제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주는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해방 직후 한반도 상황들을 압축하는 이 장소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는 친일 세력과 이 친일 세력에 비판하는
이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칩니다. 친일파에 대해서는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작가가 상당히 깊이 있게 파고들죠. 이방근은 물론 친일파의 아버지 뒤에 숨어서 친일을 비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파를 응징하지 않고서는 어떤 자주 독립 통일된 국가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분단에 대한 김석범식의 인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화산도를 읽는 것도 이 점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식으로 비판해야 되겠지만 남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수가 있죠. 친일 세력들의 지속.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친일 세력들이 친미, 반공, 애국 세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들. 그리고 친미, 반공, 애국 세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애들은 반공 담론을 생산해냈던 것이지. 그리고 이 반공 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게 여수 순천이고 제주였다는 것이지. 그리고 전라도였다는 것이죠. 이 빨갱이를 끊임없이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했었습니다. 빨갱이 탄생 이런 책도 한번 참고하고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가 언젠가?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순 사건을 시작으로 빨갱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빨갱이를 대하는 빨갱이는 타자를 대하는 그 시선은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죠. 이 친일이라는 그 자신들의 권력의 기득권의 이력을 지우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리고 반민특위에 관련해서는 소개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만화책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가서 빌려보세요. 조남준 역사 만화라고 있는데 반민특위 전이라는 얄팍한 만화책으로 쓰여진 건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민특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반민특위의 탄생과 죽음까지를 전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덕술과 백민태 얘기도 다 나와요. 이 소설에서는 뭐 노일배 그리고 백모, 백아무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첫 부분, 이 책의 첫 부분 보면은 바로 노덕술과 백민태가 딱 등장합니다. 애들이 반민특위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가들을 암살하려고 하죠. 백민태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지. 왜 이런 애국자들을 죽게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얘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역사와 문학의 관련성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은 김익구가 김익렬로, 김달삼이 김성달로, 그죠? 이덕구가 이성운으로, 그리고 노덕솔이 노일배로 이런 식으로 실존 인물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제주에서 제주 4.3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또 역사적 인물들은 뭐 이승만이든 조병욱이든 이런 사람들은 실명으로 거론이 되죠. 이광수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화산도에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허구적 인물들이죠. 이방근, 양준호 이런 사람들, 남승지, 뭐 강몽구 이런 사람들.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격화한 인물들이죠. 물론 모델이 된 케이스는 있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물형이 실존 인물인데
이름을 좀 바꾸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김성달, 김익렬, 그죠? 이덕, 이성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이 있죠. 실명으로 등장한 역사적 인물들. 이승만, 이광수,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물 유형을 좀 분석해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인물들 중에서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의 그 대화를 통해서나 뭐랄까요, 설명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네, 인물들을 쭉 보니까 내가 쭉 정리해 보니까 30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30명, 많게는 4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이 40명 직접 등장하는 사람들은 30명 남짓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토지의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경리의 토지의 등장인물 700명이에요. 700명. 물론 거기도 핵심적인 인물은 한 30명 남짓 됩니다만은, 근데 화산도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인물 관계도를. 그러면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태수 집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그려보세요. 관계들. 그러면은 이 작품이 한눈에 쫙 들어올 거예요. 자, 이 27장, 아니, 종장 28장이죠. 종장의 주요 에피소드들 보면은, 보고 있는 중이지. 반민특위 활동을 해체 과정들. 공개 처형을 구경하는 게 보이죠. 공개 처형을 구경하게 하는 게 정말 잔혹하죠. 이 공개 처형 장면을 구경하게 하는 건 중세적인 발상이죠. 그 가을의 전설인가 하는 영화 있죠. 그 처형 장면을 그대로 대중들이 공개하잖아요. 이게 이 권력의 이 공포를 전시함으로써 대중들을 길들이려는 작업이었지.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첫 장면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의 첫 장면이 바로 중세 무시무시한 처형 장면입니다. 이 처형 장면을 통해서 대중들의 공포를 심어주는지, 그리고 권력의 힘을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과정들 아주 잘 보여주죠. 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시선으로 보면은 공개 처형 구경, 그리고 잘린 머리의 이 전시, 이런 것들을 의미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세용과 한병호가 꽁사냥하는 장면이 있죠. 한병호가 노인을 죽이지. 그걸 박선봉이 지켜보죠. 하나의 암시로서 볼 수 있습니다. 정세용을 납치합니다. 게릴라들이. 그리고 이방근이 아지트로 가죠. 이방근이 해방구를 갔던 이후 다시 이제 게릴라들이 있는 아지트로 직접 들어가죠. 이 아지트는 러시아어에서 온 말입니다. 러시아는 표기법이 달라요. 다른데 이걸 영어로 로마자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아기트 punk트 맞나? 맞아요. 러시아식으로 발음하면 아깃 punk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깃 punk트. 이 선정선동을 하는 이 교육기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비밀 아지트, 어떤 공작을 펼치는 비밀 장소를 뜻하죠. 여기서 아지트란 말이 왔습니다. 아지트. 됐죠? 요것만 따서 아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지트로 가죠. 여기 보면은 바늘 오름이라고 하는데, 제주 사람들은 반홍 오름이라고 부른다네요. 이 반홍 오름에 있는 그 동굴 아지트로 가서 2시간 잠깐
비몽사몽간 헤매다가 정세영을 처형하죠. 이 브라운 권총으로. 그 3월 대공세, 정말 참담한 모습이 펼쳐지죠. 패잔 게릴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요. 관음사가 불태워집니다. 선옥의 아들 춘근이 출산합니다. 선옥이 아들 춘근을 출산합니다. 4월 5일이에요. 이 춘근의 출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367페이지 책 펴보세요. 367페이지 누가 읽어볼까? 우리 세빈 씨가 읽어볼까? 원석 씨가 읽어볼까? 세빈 씨가 읽어보세요. 세빈 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볼까?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장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목소리는 사회학과 김세빈의 목소리입니다. 언젠가 장래 내 생일과 4월 3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30년 이상 아들과 같은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4월 3일이 결코 저주받은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너는 내 나이에 가까워진다. 30년 후 이 불행한 민족과 나라 위에 행복이 있을까? 들어보거라. 난 우리 나이로 34이다. 30년 후에는 난 지금 아버지 나이가 된다. 그 전에 세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차차고 말이다. 아, 형님, 저는 이틀 먼저 4월 3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4월 3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춘근이가 언젠가는 얘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만큼 4월 3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 어린 동생이, 갓 태어난 동생에게 이렇게 독백하는 형식으로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4월 3일은 저주받은 날이어서 이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4월 3일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날이 아니라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방근은 이춘근에게 혼자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월 3일은 역사에서 화석화된 날이 아니고 끝없이 되살아나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러기 위해 이춘근 동생의 탄생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소설적 장치이기도 하겠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좀 덜할 테고, 이제 가족을 가문을 상속할 아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조금은 여유를 마련해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탄생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월 3일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마 화산도로 기억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제주를 찾을 텐데, 그때 분명히 2020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창군했을 때 어렵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김석범의 화산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곳곳을 어쩌다가 들을 경우에 그곳에서 4월 3일의 의미를 식민지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시야를 놓고 그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언젠가는 우리 함께 공부했던 어떤 그 나이든 선생의 이 분노 어린 목소리가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방근은 포로 남승지를 석방하는 공작에 돌입하죠. 포로가 된 남승지가 농업학교인가 어딘 갇혀 있는데 한병호를 통해서 끌어내죠. 150만 원을 줍니다. 남승지를 일본으로 보내죠. 일본을 조국에 해방된 조국에 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야만적인 상황 속에서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남승지의 모습은 그러니까 제일조선인 김시종의 모습과도 겹치고요. 또
다른 형태로지만은 작가의 모습과도 겹칩니다. 이 박삼봉의 수류탄 서북사무소 투척이 있었죠. 한병훈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성훈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상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기회주의자의 변명인데, 우리 한일호 선상에서 있었던 유달현에 대한 신문 기억나죠? 사문 과정. 그리고 이 마스트에 매달린 유달현이 죽죠. 아마 자살은 아닌 방식 죽습니다. 근데 유달현이 이방글을 향해 내뱉었던 게 있죠. 너는 겁쟁이야. 뒤에 숨어서 다 조종만 하지. 직접 죽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계속 환청처럼 이방근을 괴롭히잖아요. 내가 직접 나서서 처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그 겁쟁이 의식을 계속 환기하죠. 유달현이. 근데 이 겁쟁이 의식으로 좀 벗어나게 해서 이 정세용을 처형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처벌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바로 유달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상당히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달현의 유품으로 이방근이 가지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명한 이방근 동무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현 정세하에서는 석방된 몸으로 이 땅에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까닭에 단장의 심정, 애를 끓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장은 단기예요, 단기. 장기에 장기.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런 말 들어봤나? 응?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뭐 대장 할 때 장자죠. 이 장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애를 끊는다 이 말이죠. 애를 끊다가 바로 장을 끊다예요. 이 애라는 게 장을 얘기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정말 애를 끊는 듯한, 우리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슬픔이 가득한 미아리고개, 이런 뜻이지. 단장의 심정으로, 창자를 끊는 심정으로 혁명이 진행 중인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출발하네. 그 땅이 무사히 도착하면, 그 땅은 일본입니다. 땅이 무사히 도착하면 제일동포를 주체로 한 조직 활동에 참여하여 전진을 기약하는 바일세. 이 혁명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사기치는 놈들 많아요. 진보 세력이라는 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전진, 비록 사는 곳이 바뀌어도 혁명은 국경을 넘어 전진이 있을 뿐. 여기에서 이방근은 유달년의 허위의식, 가짜, 거짓말을 보죠.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그대로 간파해냅니다. 이런 좌익을 출세 사다리로 이용한 놈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근의 이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 시선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극우 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좌익 세력들 중에서, 좌파 세력들 중에서도 진보 운운하면서 좌파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좌파 상업주의 이런 말 하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엄정하게 내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상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참조하라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조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하나의 여러 가지 이 가능성 중에 하나로 우리는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방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듯이.
당 조직이든 당 중앙이든 기억나죠? 명심해야 됩니다. 소재하되 소속되지 말아야 됩니다. 참조하되 포섭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뭐 그럴싸한 사상들 깃발처럼 내세우고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많습니다. 그걸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기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근 같은 시선이 그때 필요하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방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근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된 편지를 읽었을 때 거듭 하찮다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반응 이상하죠? 이방근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된 편지를 보았을 때 거듭 하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겠죠. 선상에서 선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죽음, 선상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 때문에 뭔가 뒤가 캥기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표현 정말 쓰면 안 되는데,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건 캥기는 듯한 느낌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자유로워지는 듯 했다. 이러면 되죠. 이게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장 쓰면 안 됩니다. 혁명이라든가 조직이라는 좌익의 용어는 해방 후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좌익이 좌파가 하나의 유행 상품이었던 거예요. 깊이 사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뭐랄까요, 희망에 들떠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걸 정확하게 그 이면들을 통찰하고 사상의 무기로 벼리다죠. 벼려서 발음 잘 안 된다. 벼려서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하나 이정표로 제시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 좌파 좌익 사상이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끝없이 자기의 사상들을 고민했던 이방근,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게 회색의 사상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회색의 사상이에요. 흰색과 검은색을 동시에 포함하면서도 그 어느 쪽도 아닌, 이건 나쁜 의미의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웅숭 깊은 통찰력을 담보하는 그런 사상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회색의 사상이라. 한국 문학사의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언젠가 얘기했나? 조정래 태백산맥의 김범우, 그리고 이병주의 지리산에 등장하는 박태영, 그리고 여기 이 김석범의 화산도의 주인공인 이방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학의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죠. 그리고 최인훈의 회색인을 떠올려도 좋겠네. 또 이명준, 광장의 이명준을 떠올려도 좋겠네. 그럼 쫙 좀 보이죠. 광장 이명준이 제3국을 선택해서 인도로 가는 타고르회 배선상에서 푸른 광장, 즉 바다로 떨어져 죽잖아. 그 심해에서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랬죠. 광장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 학기에 올린 그 강의에 있습니다. 광장 특강. 그 다음 볼게요. 좌익의 용어는 해방 후 최근 몇 년간 지금까지 적극적인 친일 대신 그 안에 새들어 사는 듯 할 듯 임시로 거처했던 것이고, 친일 대신 그 안에 새들어 살 듯 임시로 거처했다. 표현이 재밌죠? 박정희가 그랬죠.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 독립군 토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박정희가 남로당 핵심 멤버가 되죠. 그리고 이 동지들 그 명단 바치고 자기만 살아남지, 자기 형도 배신하고, 자기 형이 박상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구 9월 항쟁 때 처형당합니다. 자기 삶을 다 배신하고 이렇게
반공전사로 둔갑하죠. 그때도 잠깐 남로당의 그 좌익 사상을 액세서리처럼 걸쳤던 것이지. 박정희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역할이 끝난 지금도 그는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좌익적 언변으로 편지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 좋은 소설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안 어렵죠? 유달리안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앞에서 얘기해왔던 것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살할 수 있는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권에서는 이방근의 그 자기 처벌. 아니다. 왜 넘어가나? 천천히 합시다. 왜? 자기 처벌이를 둘러싼 고민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남은 이 나쁘다고, 나쁜 놈이라고 뭐 이념적으로든 뭐 아니면 뭐 이런 윤리적으로든 나쁜 놈이라고 처형하면서 자신이 윤리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으로 정당하다고 이 자신의 삶을 계속 합리화해 나가는 것은 못 견디는 그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비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인 이런 자들을 처형하되, 나에게도 그런 자들의 어떤 속성이랄까 요소가 깃들어 있다면은 자기마저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응징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처벌을 동반하지 않는 어떤 우월자 입장에서, 심판자 입장에서 처형이란, 그건 타락한 권력으로 향하기 십상입니다. 여기에서 이방근의 어떤 그 탕진의 사상의 극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탕진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야 자기가 처형한 이 유달년이든, 간접적이긴 하지만 유달년이든 정세용이든 자기가 처형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자기 처벌을 동반하지 않는 처형은 심판자의 이 태도와 가까워서 그건 자칫 그 혁명을 이름으로, 사상을 이름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 이 화산도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문제적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방근의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이방근의 자살은 탕진의 사상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근은 끊임없이 이 친일 세력들이 반공 애국 세력으로 이 차를 갈아타고 권력을 휘두르는 걸 못 보는 위치에 있었죠. 그 자들 어떻게든지 처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 우리 언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화산도라는 소설은 정세용과 이 유달년을 추적해오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둘을 처형한 것으로 끝나면은 이 소설은 내가 보기에는 깊은 여운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의 비윤리적이고 정말 반민족적이고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죠? 이런 자들에 대한 처형의 완성은 자기 처벌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 이게 작가 김석범의 핵심적인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우리 아주 악취를 풍기는 우리 그 이방근의 내면 풍경이 있었죠. 온갖 이 생각들이 악머구리처럼 들끓는 복잡한 심리 상태에 이방근은 고통스러워 해왔단 말이지. 그런 존재일진데 정세용의 모습이나
유달년의 모습이 이방근 안에 없었을까? 음? 아주 그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거기까지 치고 들어갔던 것이, 또 자기는 친일파인 아버지를 둔 친일파 아버지 비호 아래 자유를 누려왔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승지가 여기서 자유롭다 얘기하잖아. 그 자유는 방종이었던 거지. 오만이고. 또 자기 여동생은 어떻게든지 이 피신을 시키고 싶었었죠. 그리고 또 실천했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이 무너지는 것에 늘 불안해했죠. 그런 철저한 자기 비판이 전제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전제하지 않고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유달현이나 정세용을 처단했다면 이방근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처형은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처벌을 감행해야만 비로소 복수라면 복수, 역사의 죄 지은 자의 역사의 그 고통, 이 상처들을 이 덧나게 한 자들에 대한 응징은 완성되는 것이죠. 자기 처벌을 동반해야. 이 부분 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간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다시 반성한다면은,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면은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잘못은 인정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 조금씩 나아지겠죠. 근데 나는 다 정당하고, 내가 한 짓은 다 정당하고, 이게 이 아큐식의 정신승리법이든 뭐든 다 옳고, 다른 놈들이 하는 것은 다 글러먹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 속에 똘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그 동굴에 갇혀서 다 폐쇄성인 갇힌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자기 처벌의 문제 주목하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테마예요. 자기 처벌이라는 문제. 스스로를 추궁해 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응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남승지가 이방근 씨는, 방근 선배는, 또는 방근 선생은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독백의 형식으로 이방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승지여,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방자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남승지란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고요. 그리고 남승지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양준호에게도 그렇고, 또 끊임없이 우정이나 동지애로서 아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뒤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을 향할 때. 그렇죠? 그 향하는 시선 속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지만은 10살 이상 어리지만은 동지로서 남승지는 이방근의 분신일 수가 있죠. 또 유달년도 역시 이방근의 분신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내 안에, 자기 안에 악마적인 모습이 왜 깃들여 있지 않겠는가. 이방근은 유달현을 매개로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마성을 들여다보고 있죠. 끊임없이. 그 더러운 추악한 자신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그 독한 술을 마시면서. 이방근이 우유부단하다거나 너무나 복잡다단한 사고의 소유자여서 접근하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산도가 좀 난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방금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복잡다단해요. 이 심리적 결들이나 이 우리 내면의 풍경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 타자를 경유해서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나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지금과는 다른 좀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인생이라면 어떨까? 자신을 방제하고 제멋대로라는 것, 제멋대로인 자로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래, 틀림없이 너무나 자유로워 타자를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살해를 당할 자유를 가져야겠지. 타자를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살해를 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의식하는 위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하다. 이건 라스콜니코프가 딱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와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 그리고 악령의 스타브로긴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자유한 인간이 있어서 내가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죽인다고 한다면은 난 살해를 당해 좋다. 가장 그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있어서 내가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너 같은 벌레 같은 놈들,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내가 응징하겠어. 이렇게 때문에 죽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신도 살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죠. 그죠? 나보다 더 뛰어난 초인이 있어서 너는 벌레 같은 놈이니까 죽어도 싸. 그러면 나는 또 살해를 당해도 싸지.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문맥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원문하고 전문적이어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있어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되져라. 내가 가장 자유로우니까 널 죽여도 나는 괜찮다. 그럼 나보다 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아주 비루한 놈이니까,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니까 내 손에 죽어도 싸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난 살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죠. 그게 순리에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부분은 좀 문제적입니다. 타자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지배할 필요가 없는,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한데, 자, 보세요.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타자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지배할 필요가 없는, 자신 안에 지배할 필요가 없는 그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의 힘을 가진다. 이 자유의 힘을 가진다고 하려면은 이 자유로운 사람은 주어가 와야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자유의 힘을 가진다. 또는 이 의의를 주격으로 보면은 자유가 힘을 갖는다. 어떤 자유?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 말이 되나? 권력을, 다산씨 이해가요?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근데 우리는 권력을 쥐고 누구를 흔들고 누구 위에 군림해야 나는 비로소 아무런 이 방해 요소가 없이 자유롭다 얘기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죠. 권력을 쥘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안해져요, 대부분. 전전긍긍하죠.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그리고 자기 안에 지배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가 힘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 권력이죠. 이 내면의 힘이야, 내면의 힘. 누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길들임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어떤 이 튼튼한 내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온전한 의미의 리버럴리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위에, 타자 위에 군림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랄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영향력이나 그 힘은 대단히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해보세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문장들은 오랫동안 이, 이, 발효되어서 어떤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살인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잃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것도 번역이 이상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은. 살인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한다. 인간을 남을 죽이기 전에 적어도 동시에 인간은이죠. 인간은 이거 오타입니다. 내가 잘못 썼어요. 인간은 남을 죽이기 전에 적어도 동시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은 자유가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이 초인은 이 법을 넘어선다 라는 사상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살인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잃기 때문에 자살한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한다. 인간은 남을 죽이기 전에 적어도 동시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죠. 자살할 수 있는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남을 죽여 타자를 침해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이기 전에 스스로를 죽이는, 결국 자살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에 도달한 사람이겠지. 이 자살에 관해서는 철학적인 논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에 의한 어떤 성적을 뭐라 그러죠? 성적을 뭐라고 얘기하나?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자살에 대한 철학적 고찰, 사회학적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근의 그 사유를 통해서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이기 전에 스스로를 죽이는, 결국 자살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은 남을 죽여 타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근데 이방근 자신은 남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지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누군가 죽였다는 것, 처형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달령과 정세웅에 대한 이 처형과 자기 처벌이 어떻게 나란히 가는지 그 지점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에세이를 한 편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죽음의 전시, 얼어붙은 슬픔. 앞에서 얘기했죠. 관덕정 광장의 머리가 잘린 머리들이 나뒹굽니다. 그리고 이성운의 죽음이 전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전시가 되고,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정세용을 죽였는데 정세용의 머리가 또 전시가 되죠. 게릴라들에 의해서. 이것도 못 견디지, 이방근은. 이런 야만의 상황, 폭력의 악순환이 부르는 이 야만적인 상황을 이방근은 못 견디겠지. 여기서 제주의 모순들을 그대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방근으로서는 스스로 못 견뎠겠지. 제주의 운명을 자기가 모순된 자신의 그 사상 속에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친일파의 아들이면서 혁명가들에게 동조하는, 얼마나 이 모순된 인간인가. 그걸 끝까지 몰고 나가서 자신까지 처단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죽음의 전시, 얼어붙은 슬픔, 카페 현에서 바라본 관덕정 광장에 뒹군 잘린 머리들 얘기입니다.
보세요. 선악이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실없는 약속과 같은 것. 자른 목을 양배추처럼 노상에 내던지고 죽은 사람을 사자를 베어 죽이는 그들은 스스로 정말을 쓰러뜨린 십자군 장사. 이런 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붉은 마귀죠, 붉은 마귀. 붉은 악마, 붉은 마귀를 쓰러뜨린 십자군 정사, 방공 입국, 방공사회 질서의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살육을 한다. 살육을 한다. 이 서북과 경찰들이죠, 군인들.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게릴라들도 이런 야만적인 일들을 하지. 그래서 민간인들로부터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죽이는 욕망, 범하는 욕망을 완수한다. 소나 돼지라면 식용이라도 되지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무가치한, 아니 유해한 것의 발견. 이게 조르조 아감벤이라면은 이런 걸 바로 호모 사케르라고 했을 거예요. 죽여도 되는 인간들. 이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조르지오 아감벤이라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호모 사케르. 호모 사케르란 말은 그 로마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죽여도 좋은 자입니다. 죽여도 좋은 자.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죽여도 아무런 죄를 느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주 사람들이 호모사케르예요. 누구나 죽여도 괜찮은, 소나 되지만 또 못한 자들입니다. 빨갱이면 죽여도 된다는 것이지. 빨갱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갱이 자식이면은 어린애고 뭐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야만적인 이 지옥도와 같은 이런 풍경들이 한국 현대사를 피로 물들여 왔던 것이지. 소나 돼지라면 식용이라도 되지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무가치한, 아니 유해한 것의 방면. 신성한 대한민국의 존립에 30만 제주도민은 필요 없다. 30만 명 죽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대한민국, 방공 입국의 대한민국을 존립시키는데 30만 죽이는 게 대수겠냐 말이지. 이 박경진 대령이니 뭐니 하는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었죠, 이런 말들을. 응? 언니가 얘기한지 모르겠다. 79년 박정희 10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기 직전에 이 차지철이라는 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그랬다 그러죠.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쟤들 다 쓸어버려도 괜찮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런 발상법이 얘들에게는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 이 제주도 사람들은 섬것들이죠. 인간이 아닌, 멸치도 생선인가, 제주 것들도 인간인가 하는 이 모멸감, 이 오욕의 땅, 못 견뎠겠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절망, 이 아이러니 보세요. 일제강점기 자신을 지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오사카 이구노 마을 맞죠? 이카이노 이 마을로 숨어든 이 제주 사람들의 서름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얼어붙은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모사키라는 말 꼭 찾아보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3학년 4학년 때 내가 상세하게 강의하겠습니다. 이 호모사케르 또는 생명정치 이런 얘기들은 바리케이드의 경찰들이 읍내의 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창틀 속의 구도가 조금 움직여 기계장치처럼 움직여 무기적으로 사륙이 생기고 있다. 번역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무기적이란 말은 무기적, 유기적 할 때 우리 뭐 유기생명, 무기생명, 뭐 유기체, 무기체 이런 말 하죠. 인간 유기체인데 마치 무기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것처럼 이 무기물인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창틀 속의 구도가 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구도가 기계장치처럼 움직이면서 무기물을 사륙하듯이 이런 그 살인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우리들의 일상 속을 우왕좌왕하고 있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파괴와 쾌락의 본능이 물리적으로 움직여 살인이라는 사실이 있고 비명이 들려온다. 공포 앞에서 정신은 불능이 된다. 이 공포를 전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제주 사람들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박제화하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가 남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이야.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됐죠? 죽음의 전시, 얼어붙은 슬픔. 아, 제목 잘 잡았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다와갑니다. 반민특위 와해공작.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좀 길게 설명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반민특위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반민특위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동우씨? 반민족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한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남짓 활동했다고 하는데 다 유해무해 돼버리죠. 여기 노덕술이 분명한 노일배 체포 장면이 나오고요. 이승만 담화가 이어지지. 노일배 체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까? 라고 한성주에게 묻죠. 이방근이. 반민특위에 의한 수도경찰청 간부 노일배, 노덕술이에요. 체포의 즈음에 이승만은 반박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반민특위 관계 국회의원들의 암살 계획 주모자인 노일배를, 그러니까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죠. 이걸 암살하려고 했어요. 백민태와 함께. 그 주모를 한 사람이 노덕술입니다. 독립 운동을 했던, 무장항쟁을 했던 이 누구야? 김원봉을 뺨을 때린 사람이 바로 이 노덕술이에요. 아주 악명 높은 특고, 특별고등경찰의 끈앞풀이었죠. 이 대한민국 고문 경찰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주모자인 노일배를 공산당 사냥꾼 사냥에 뛰어난 기술자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참 이런 표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쓸모가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할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처단하는 것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한 내용이었다. 이런 이승만 담화문과 찾아보세요. 경민 씨 알았지? 최경민? 그러면은 이 역사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방근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반민특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펼쳐지죠. 그리고 여기 반민특위의 성공은 곧 친일파 정권의 붕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과 그 친일 세력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손을 다 쓰죠. 온갖 수를 다 동원합니다. 이 국회의원들, 온갖 프락치들, 온갖 그 깡패들, 온갖 그 테러리스트들 다 동원하죠. 온갖 그 거짓 언론들. 친일파 정권이 붕괴하면은 큰일 나니까 기득권들이 다 놓치죠. 미국도 원치 않았죠. 미국의 보호 아래 이 정권이 유지됐으니까. 이거 뭐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주 상황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반군과 친일파가 표리일체를 이루어 게릴라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도민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였다. 반군과 친일파가 표리일체를 이루어 게릴라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도민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였다. 게릴라는 무기를 든 게릴라는 많아야 500명이라 그랬지. 맥시멈을 잡아 600명 정도.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게릴라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3만 명을 학살한 게 바로 이 4.3이에요. 4.3. 말이 되나? 30만 중에 3만 명이라는 게. 그 죽은 사람들만 그렇지 여기서 상처 입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는가. 제주도는 어마어마한 그 지옥도, 그야말로 이 트라우마의 섬.
온 곳곳이 상처투성인 섬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승만이,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가 왔던 것이지. 그 전두환, 노태우를 잇는 이명박, 박근혜 세력들이 왔던 거죠. 그걸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 정치 세력들이 지금도 뭐 완강하게 버티고 있죠. 그겁니다. 그거. 뭐 민주당이라고 특별히 자랑은 또 없겠지만은.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3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4.28, 4.3 사건을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이 정세웅에 대해서 이방근은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지. 게릴라의 철저한 섬멸과 도민 학살을 추진하는 자가 곧 친일파라는 구도, 이거예요.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게릴라의 철저한 섬멸과 도민 학살을 추진하는 자가 곧 친일파였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눈에도 다 보였을 것이다, 이 말이지. 이 반민특위와 관련된 시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 부분 보세요. 219페이지. 안 어렵습니다. 이 플래카드들 보세요. 공산 타도의 경찰 공로자를 구하라. 노덕수 같은 놈 구하라는 것이지. 반민법을 폐기하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죠. 그걸 폐기하라.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빨갱이다. 이게 너무 흔한 말이었어. 친일파를 주장하는 빨갱이다. 이 얘기는 최근에 정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나경원 씨 발언을 그대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친일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것은 다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는 거나, 종북 좌파라거나. 이게 70년, 80년 지났는데도 영원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성한 담화 정신을 받들어 동족 애호의 정신을 완수하라. 멸공 입국, 민주주의 건설 만세 등의 현수막을 내세우고 이승만 대통령 담화를 지지, 반민특위의 친일파 체포를 규탄하는 권리 집회를 열어 시위로 기세를 올렸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추구하는 것은 전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 각하 아래 일치 단결하여 신생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 근간의 중대사는 친일 숙청이 아니다. 친일 숙청은 민족을 이분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망언이며 반공 입국의 이념에 투철하고 멸공,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야말로 근간이자 급선무인 중대사이다. 제군들, 공비와 정면으로 대치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친일파? 어느 놈이 친일을 들먹거리는가? 친일파 처벌을 주장하는 무리들, 민족 분열주의자들을 제주도로 데리고 와서 공비를 토벌하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쭉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무장 게릴라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도 이 소설은 놓치지 않고 비판하죠. 앞부분에서 순경의 아버지를 게릴라가 죽였을 때 작가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여기서도 또 후반부에서도 종장에서도 이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그런 과정에서 게릴라가 보여준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으로 제주 전체를 삼았던 것이죠.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민특위와의 공작도 또 관련돼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주도를 지렛대로 해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이지. 봐라, 반민특위를 반민특위니 뭐니 하면서 친일파 청산이 뭐니 이따위 소리 하니까 저 빨갱이 날뛰는 것이다. 우리가 다 공산화가 돼야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사후적인 문제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 때 항일,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강점에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죠. 김규식과 같은 그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 그리고 이 김일성을 포함해서 여운형이나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좌파 쪽이 대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상상했으면 어떨까?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쩌면은 이 전후 이 2차 세계대전 후 이 유럽이 보여줬던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있죠. 이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길을 우리가 모색했을 수도 있죠. 물론 분단도 어쩌면은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가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역사에 대한 가정을 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응? 그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는 거지. 미래를 배우는 거고. 이 반민특위 와해 공작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승만과 친세력들에게는, 그리고 반민특위 와해 공작과 제주도 학살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지점들을 찾아봐야 돼요. 됐죠? 정세용 처형,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정세용을 그 오름 그 아지트에서 처형하죠. 상당히 그 숨막 크게 얘기됩니다. 눈 가리기를 풀어줘 하면서 풀지마 하는데, 이게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짤막하게 풀면 끝이다. 오른팔이 표적을 향해 움직인다. 전신이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마찰이 얼음의 열을 발하여 등을 뛰어오른다. 풀지마. 눈 가리기가 풀리자 2미터 거리에서 시선이 충돌했고 정세용이 끼악 하고 무서운 비명을 치는 순간 거의 지옥의 불꽃이 들여다보이는 그 눈을 향해 발사되려던 권총의 총구멍이 왼쪽 가슴을 향해 불을 뿜었다. 찌른 칼날을 뽑는 듯한 감각이 이방근의 전신을 서서히 달렸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게릴라들이, 무장 게릴라들이 정세영의 목을 자른 것에 대해서도 이방근은 분노하죠. 이런 것도 함께 봐둬야 됩니다. 정세용의 처형은 끝이 아니죠. 이건 자기 처벌, 자기 처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앞에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송내운 선주나 부선장, 부시성을 가진 선장, 그리고 한대용 등등이 하산한 게릴라들이나 또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이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섬, 오욕의 땅, 제주를 떠나는 것이겠죠. 학살의 섬을 떠나고자 했던 것이겠지.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다는 책에서 그렇고, 제주 현대사 4.3에 관한 연구서들이 많이 보여주듯이 제주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덕구 같은 사람들도 비교적 부잣집에 태어나서 리스메이크한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거기에 4학년 다니다가 학병 얘기했었죠. 전문학교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다니다가 동원된 사람입니다. 학병인데 학군 병사, 주로 이제 초급 장교로 강제 징집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학병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우리 보면은 김성달과 김익렬도, 그러니까 김달삼과 김익구도 다 학병 출신이었지. 그리고 이성훈도 학병 출신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서로 대결하기도 합니다. 남한에서도, 남북에서도 대결하기도 하고, 또 남한 내부에서 대결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학병이라고 하는데, 도망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학병들끼리 또 대결을 해요. 사상적으로 대결합니다. 이게 분단의 비극이죠. 사상의 비극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덕구 같은 경우는 조천면 그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일본의 명문대학에 유학하다가 4학년 때 학병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게릴라 사령관이 되죠. 육지 출신이었던 김성달, 즉 김달삼은 해주로 가서 돌아오지 않지. 그러니까 제주도를 떠난 것이죠. 근데 이덕구는, 소설 속에서 이성우는 게릴라 사령관으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제주인들에게는 어떤 전설처럼 이덕구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래요. 마치 전봉준이 민중들 사이에서 녹두 장군으로 일컬어졌듯이. 그리고 녹두 장군의 노래 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그것처럼 이덕구에 관한 전설과 이야기, 노래들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우리 전라남도 도당에서 파견된 조직원이 있었죠. 이 사람과 구별되는, 뭐 조직이니 당인이 뭐니 한 사람과 구별되는, 이 주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구별되는, 정말 제주도에 밀착된 게릴라로서 이성운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들이 있었죠. 대단히 그 뛰어난 사격 솜씨와 또 어떤 온후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들이 지배한 세계를 못 견뎠겠지.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심판자로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 살았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유달년의 길이었을까? 정세용의 길이었을까? 남승지의 길이었을까? 양준호의 길이었을까? 이방근의 길이었을까? 또는 이성운의 길이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존적 선택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역사적 공부를,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라면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 또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크든 작든 어떤 단위에서 벌어진다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택할 것인지, 이게 살아있는 공부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이제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야. 돈도 많이 벌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처절하게 말살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밀항을 해서 돌아갑니다. 우리 짓밟았던 일본으로. 이게 무슨 아이러니냔 말이야, 이게.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조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같은 민족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에게 가서 그 차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짜이니찌들, 일본에 사는 이 제일 조선인들이 간직한 비애죠, 비애. 깊은 슬픔, 얼어붙은 슬픔의 정체예요. 제일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입니다. 김석봉 같은 사람들은 국적이 없다 그랬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국적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국적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이에요, 조선. 분단되기 이전 조선이라는 것이지. 온전하게 통일된 나라가 아니면 자기 국적 갖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온갖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무국적자 남아있단 말이지. 난민 상태지, 난민 상태. 그 난민 상태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 고통스러운 저항들 잘 봐야죠. 그 저항의 그 목소리가 바로 이런 소설이에요. 제주도라는 그 장소의 상징성, 그리고 이 제주 사람들의 고통들, 그리고 제주를 떠나야 했던 이 밀항자들, 지금은 제일 조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들 헤아릴 수 있어야겠지. 뭔 얘기 할지 알겠죠? 다시 고향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 역사의 아이러니, 비애들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배는 동날의 고향인 섬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득 실어 100명에 가까웠지만 대부분 뱃삭이 없었다. 언제까지나 이어질 일은 아니었다. 저주받은 이 섬을 떠나려는 자는 많이 떠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저주받은 민족. 산에 있던 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하산해 온 자. 수용소에서 일단 석방되었지만 섬을 떠나는 자. 경찰에 쫓기고 있는 자. 뱃삭을 메고 섬을 떠나는 자.
남승지는 몇 명인가 같은 그룹은 아니지만 산의 동지를 만난 모양이었다. 게릴라로 있다가 하산한 사람들도 이 밀항선을 탄 모양이죠. 적장에 탄 모양입니다. 그러나 거의 말이 없었다. 양준호는 죽었다. 이 조직에 항의하다가 죽었다고 나오죠. 남승지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닿았던 볼이 조금 움직이며 눈물방울이 넘쳐흐르는 순간 이방근은 뜨거운 것이 자신의 볼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오열할 듯 숨을 참고 있는 남승지의 격한 고동을 이방근은 가슴으로 직접 들었다. 심장이 울리고 바위에 부서진 파도가 끊임없이 흩어졌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오욕의 땅, 학살의 섬, 제주를 떠나서 살아남은 남승지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런 기억을 문학의 형태로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덕구입니다. 사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예. 나는 7년 전에 제주 우리 여러분 선배들하고 방문했을 때 찾았을 때 이덕구 산전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렵게 그 제주를 정말 이 샅샅이 아는 안내자가 있어서 가이드의 그 안내로 이덕구가 머물렀던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깨진 솥단지가 있었고요. 조그만 이렇게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4.3 평화공원 4.3 기념관에 옮겨졌어요. 그 솥단지가 이덕구 산전에 있던 솥단지가 깨진 솥단지가 옮겨져 있습니다. 구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이 정확히 안 보이나? 이덕구의 죽음. 이덕구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학병과 관련해서도 문제적입니다. 이성운의 죽음. 6월로 접어들었다. 시체가 관덕정 광장을 메고 있는 가운데 게릴라 사령관 이성운의 사체가 도청과 경찰서 청사가 있는 군의 입구 돌로 된 기둥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린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그대로 이 사진이 그걸 포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국노 이성운의 말로를 보라 돼 있습니다. 표지가 그대로 이 사진을 소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봤다는 얘기죠. 직접 본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거나 직접 본 것이죠. 사진을 뭐 다시 쓴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 사진과 이덕구의 삶을 한번 비춰서 대비하면서 소설의 이 부분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은 다음날 해질 무렵이 되어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악취가 가득한 광장의 그곳만이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양손을 넓게 펴고 두 다리가 함께 묶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낡은 일본 군복 차림의 차림이래요. 일본 군복 차림에 각반을 찬 채 죽어 있는 이성운을 보았다. 각반이 여기죠. 다리에 채워져 있는 여기. 그죠?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학병으로 가서 입었던 군복 같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아 검고 덥수룩한 머리칼이 초여름의 바람에 작은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입술을 담은 아름답고 멋진 표정이었다. 이성운. 이자는 공비숙의 이성운이며 대한민국의 국시를 어긴 반역자이다. 이것이 반역자의 말로의 모습이다. 가슴에 종이를 붙인 포고의 판자가 축 늘어져 있었다. 여기 있죠, 여기. 사체들의 고약한 냄새 속에서 알코올 냄새는 장기간의 전시한단 말이야. 갤러리에서 전시하듯이 버틸 수 있도록 이성운의 사체 전신에 뿌려져 있었다. 이 공포를 전시함으로써 대중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전략이죠. 제주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덕구의 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 읽으려고 우리는 이 긴 대장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방근의 마지막 탕진의 모습이죠. 자신의 육체, 재산, 목숨까지 소파를 걸어 나와서 자신을 결정합니다. 자결이죠. 자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부끄러운 부끄러움대로, 의미는 의미대로 남겨두고 이제 사삼을 다시 읽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겠지. 앞에서 얘기를 길게 했으니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달령과 정세용의 처단 이후에 자기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대단히 그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산천단에 올라서 꽃을 보죠.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방근은 다시 코를 가까이 대고 꽃을 끝에 볼을 간지르고 나서 꽃 앞을 떠났다. 동굴 앞으로 돌아온 이방근은 길가의 돌 위에 앉아서 몇 개의 오름부리가 솟아있는 초록과 불탄 자리가 얼룩을 이룬 고원 경사면의 드넓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배후의 절벽, 그늘이라 한라산은 보이지 않았다. 아득히 눈 아래로 칙칙한 읍내 모습이 나지막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른쪽 산지 언덕으로부터 서서히 솟아오른 사라봉 너머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바다다. 사륙자들의 승리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사륙자들이네요. 사륙자들이 승리자로서 서울로 개선한 뒤 폐허의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바람 속에 허무가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죽음의 폐허에 허무는 없는 것이다. 아득한 고원에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볕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가 보였다. 허무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허무의 끝에서 새로운 이 생명을 보는 것이겠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건 춘근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읽었듯이 사삼이 새로운 의미로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겠죠.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 자신의 목숨을 결정지음으로써 이 허무주의자이자 리버럴리스트였던 통찰력 있는 비판가였던 이방근은 이 소설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 여백은 이제 우리들이 읽어내야겠죠. 네, 이방근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김석범의 화산도를 장착했습니다. 세상이, 인간 세계가 달라 보일 겁니다. 역사가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접점에서 빚어지는 그 무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들여다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은 무모해 보였던 이번 학기에 화산도 읽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2020학년도 이 화산도 읽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거든 이방근이 남긴 그 총소리의 여운들을 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제주도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장소가 타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과 역사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그 최대 가능성을 화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산씨, 동우씨, 서영씨, 하진, 우리 하연씨, 다매씨,
주호영, 혜린씨, 하은이, 은석, 성호씨, 한우리, 유경민, 한치웅, 최동량, 경민씨, 김세빈, 원석씨, 진현씨. 진현씨 방학 잘 보내세요. 성은씨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